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타임님이 헐 사살 뭐 이런 말씀하셨네요. 사살이라는 게 노상원 수첩에 있었다며요. 네. 그렇죠. 수첩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익히 알려진 명단이 있고, 그렇죠. 그 명단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서 수거라는 건 아마도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사살 뭐 이렇게는 적혀 있는데 그 사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누구에 대한 표현인지 이런 것까지는 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 사람이 송치가 됐는데 송치되는 과정에 기자가 막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볼 때도 이게 좀 상당히 유화적인 표현으로 나와서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상원 씨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사살 이렇게 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보사령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직업명으로 쓰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썼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걸 이제 나중에 좀 돌려서 서울경찰청에서 많이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 사살이라는 게 이게 노상원이 이제 혼자 어떤 계획을 짠 건지 아니면 이게 김용현, 윤석열 이 라인한테 보고가 된 건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을 하려면은 그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경찰에서 핸드폰 통화 내역 지금 확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비화폰 말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통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비화폰을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전직 군인이니까 지휘계통의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계엄 전후로 해가지고 요거를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이면 도대체 누구랑 정치하려는 거지?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종교인도 죽이고 뭐 언론인도 죽이고 그래서 이들을 모두 사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엄이 확대되고 소위 말해서 그들이 보기에 소요가 확대되면은 이들을 체포를 일단 하고 그 중에서 좀 심각한 게 좀 해야 되는 사람들 그게 저는 한동훈이었다라고 좀 보는데 뭐 그걸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사살하려고 했다라는 계획이 최소한 노상원한테는 있었구나. 정신병자일지언정 이 사람한테 있었구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웃긴 게 이 사람 보살이잖아. 보살인데 왜 사살을 해? 아니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야지. 미친놈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경찰이 어쨌든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게 뭐냐면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뭘 찾아낼 때마다 언론에다가 찾아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않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사 결과 발표나 뭐 이런 게 있을 걸로 보이고 이게 나온 거는 이제 국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계속 하니까 이 경찰 관계자를 갖다 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는 거기까지는 그 국회 질문 답변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명단이 있느냐 명단이 있다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명단에는 아마도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러한 내용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언론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단이죠. 그러면 그 그렇죠. 명단인 건데 뭐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아니면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엑셀 파일 같은 걸로 언론인 쫙 종교인 쫙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놨을 엑셀 파일이면은 그거는 컴퓨터에 있겠죠. 근데 지금 확보한 건 수첩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수첩이라는 측면에서 막 메모의 형태로 막 쭉 그냥 막 갈겨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연관관계는 또 수사를 통해서 진술이나 이런 거를 맞춰봐야 되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건 좀 확인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물론 뭐 어둠의 계엄사령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둠의 계엄사령관이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이 정보사 오비 요원들을 데리고 특별한 어떤 작전을 수행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한데 본질적으로 롯데리아에 모여갖고 모의했던 거는 선관이지 않습니까? 선관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따로 이제 해야 되는 특수한 어떤 사안에 사살이라는 작전을 본인의 어떤 망상만으로 본인이 반지하에서 보살을 하면서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 VIP한테 보고를 이 건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용도로 사살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런 거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지시를 받았겠죠. 그 윗선에서 무슨 이제 큰 논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을 이런 이제 지시가 있고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작전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구상을 해봐야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 입장과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살이라는 거는 메모를 한 형태일 텐데 이 아이디어 자체가 노상원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그 상위의 어떤 단위에서 논의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을 적은 다음에 예. 이 사람은 실행을 뭐 하는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홍정우 국정원 차장이 그 전화로 받아 적은 거는 방첩사령관이었나요? 육사 후배인데 전화 와가지고 전화 듣다가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그냥 거의 적지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불러주고 있을 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보좌관이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명단에 이제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를 보면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포함해서 방송인 김어준을 이제 언론인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분류를 해놨다면 그렇게 이런 게 쭉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종교인까지 있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는 지금 그동안 열심히 윤석열 씨의 국정 난맥 상황에 관해서 지적을 해왔던 천주교 쪽이나 이쪽을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남미거든요. 남미에서 로메로 대주교 죽여버리거든요.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그게 제 기억에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신부나 사제들을 지금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 추론으로는요. 네. 일단은 일감은 김민홍 교수 같아. 김민홍 목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목사기도 하고. 예, 체포 대상에 있었어요. 예, 김민홍이. 그러니까 김민홍 교수를 체포하면서 저항할 시에 사살하다. 뭐 근데 그게 좀 생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국선언이 특히 천주교에서 그때 계엄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인가에 1,400명인가 시국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서로 논의를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하고 내라는 직접적으로 지금 뭐 상의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거를 왜 용산이라고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게 조금 체포를 상징적인 사람들 체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사살을 할 수도 있겠다. 저항이 심하면 뭐 이 정도의 좀 러프한 계획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추경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의심이 많이 드는 게 이 사람 뭐 조사를 피의자로 받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계엄 직후에 전화했다라는 거는 본인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엄 직전에 전화 또는 계엄 전에 어떤 뉘앙스가 없었는지에 관해서는 본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어떤 은폐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엄 직후에 전화를 했는데 계엄 직후에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왜 빼돌렸지? 왜 빼돌린 것 같지? 그러면 계엄 직후에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근데 본인이 들었다는 말은 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 말만 말하고 끊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냥 심증 100%예요. 저한테는. 추경호는? 네, 추경호는 심증 100%인데 네. 물증을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추경호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당장은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황 증거로 여러 명이 그 얘기를 했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한테 야 의원들 절대 150명 넘지 못하게 니들이 가지 말고 막어 뭐 이런 지시를 했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추경호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준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딱 봐도 추경호가 했던 거는 너무 이상해. 5번이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은 심지어 국회 본인은 있는데 본인은 국회에 있었고 국회에 있어서 원내대표실에 있었어요. 그 탄핵 해제에 관한 표결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 너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전화를 윤석열 입장에서는 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네. 모든 과정이라는 게. 그리고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끌어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문 부셔가지고 끌어내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의결 정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구체적 지시도 이제 수방사령관 등의 이 증언에 의하면 또는 방첩사 그 수사단장 등의 증언에 의하면은 다 종합을 해보면은 구체적인 지시를 뭐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것이고 4명이 1조가 돼서 1명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4명이 1명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가결이 되니까는 그걸 왜 못 끌어내서 이렇게 됐느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화를 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렇지.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뭐 미안한데라고 했더라도 그 네. 다음 지시가 있겠죠 뭔가. 그러니까. 지시와 어떤 뭐 긴 어떠한 그렇죠. 그게 있겠죠. 예.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 예. 그것이 뭐냐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 김지훈님이 불안하고 초조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딱 하나의 이유만 먼저 가장 크게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역시 한덕수 씨가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것보다 앞서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계속 뭔가 딜하려고 하는 자세, 여전히 지금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도 뭔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방아쇠는 뭐 당겨진 거죠. 음.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이제 말을 안 하다가 예. 오늘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해보세요. 이 특검 네. 법안에 대해서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 예.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추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여야 간에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이제 어떤 뭐 기울어진 형태로 뭔가 이권들에 대해서 어떤 기울어진 형태로 뭔가 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 기울어진 형태로 판단을 인간이 판단을 한다는 거는 글쎄, 어느 네. 쪽으로든 기울어진 것이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뭐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결국 이 얘기를 모아놓으면 그런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금 뭐 특검 법안의 위헌성이 있느냐도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반론을 한 것이고 그렇기도 하거니와 지금 여야 간에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처리 의사가 없다라고 본인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여러 차례 이 특검법까지 통과를 시키지 않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은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러면 그러면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방아쇠가 당겨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후 상황은 상당히 이제 또 이 탄핵을 둘러싼 이제는 논쟁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가 권한대행에 하는 동안에 했던 행위들이 아니고 계엄과 관련해서 했던 행위들. 오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겸공에 나와서 했던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은데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무총리는 당시에는 국무총리였으니까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더만요.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그리고 계엄을 막지 못했던 것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해 버린 것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덕수의 야 당신도 직무 정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직무 정지라는 거는 이제 경고적인 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이게 처벌이 아니잖아요. 경고적인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직위에서 당신의 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 그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헌적인 거 아니었니? 그리고 위법적인 사안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신은 안 돼. 그게 이진숙이랄지 이준숙보다 이제 훨씬 더한 위중한 사항이 된 거죠. 한덕수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어떻게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냐 역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역풍은 안 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레드라인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양곡관리법 뭐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는 했지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명하는 거. 아직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건 뭐 임명할지 안 할지 봐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을 끌지 안 끌지 모르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거부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한 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제해서 써야 된다는 게 한 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거는 위헌적이다. 아예 이거는 그 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좀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특히 내란 특검은 본인이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요. 조속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덕수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거를 논의를 하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 정확하게는 본인은 지금 책임을 빼겠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지금 오늘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한국 계엄 사태로 외교 방향 지속성이 의문된다 이런 얘기가 방금 나왔어요. 아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예. 지금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지금 그 외교 다 올스톱 됐고요. 미국 한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투자하기로 했던 거 제 아는 사람도 있는데 계엄 직후에 그 투자가 다 지금 와해됐어요. 거기에 계약 조건에 보면은 무슨 뭐 내란 뭐 이런 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뭐 이런 게 써 있어서 그쪽에서 일단 홀딩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불확실성은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빨리빨리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국익에 저해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이거 탄핵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당장 이제 올리면 이제 다 발의하고 보고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표결까지 가야 되니까 며칠 시간이 걸리는데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하면서 31일까지 볼지 왜냐면 31일에 또 본회의를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뭐 당장 이제 26일 날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은 윤석열이 만에 하나 돌아오는 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헌법재판관에 지금 국힘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6명 체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4월 18일이 지나면요 2명이 퇴임을 해요. 만약에 그렇죠. 여기서 임명이 안 되면요 4명 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안 되네. 심의도 안 되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은 완전 마비되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마비되고. 예,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되고 이게 한덕수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지. 너희들이 야당도 너희들도 뭐 권한 최대한 자제하라면서 그래가지고 버티면은요 윤석열은 탄핵 안 된 상태로 계속 가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한대행이 2년 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도 안 돼.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 0.1%. 아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약간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게 이거는 썰이라는 것만 뭐 민주당의 약간 이게 그냥 불안함이 완전 썰이 아니라 있는.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예. 한덕수 대선 출마 설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별게 다 나와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예.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의심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민주당 쪽 관계자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는 국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조치가 좀 필요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꼭 탄핵이라 바로 탄핵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당한 압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이 또 23번째 이사 가야 될 것 같다고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을 그 이사 간다는 게 불안한 게 아니고 이제 아주 행복해서 즐겁다라는 거죠. 나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대통령 되는 거니까 에? 서울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게 아니 다 이제 생각은 다르지만 김치국을 마실 수는 있지만 아니, 너무 심한 것 같아. 다른 걸 떠나서 자기는 탄핵 반대한다면서요. 그렇지. 예. 근데 탄핵을 기정사실화해놨어. 자기는 탄핵 반대한다면서. 탄핵은 인용되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은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면 이제 보수 유권자 측이 자기를 싫어할 테니까 그렇지. 말은 또 뭐 탄핵을 뭐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도 보수 유권자층의 또 아주 그 깊은 심리에 있는 윤석열, 한동훈이 뭐 우리 또 식구는 아니지 않아? 이걸 또 건드리기 위해서 용병을 불러와서 뭐 이게 뭐 잘못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자기네가 배출한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아주 갑자기 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처음부터 독재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탄핵 반대를 얼마나 했어. 홍준표 시장은 탄핵 반대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최후의 순간까지 윤석열을 지지했습니까? 그러니까 독재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짓을 저질러서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슨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의 방탄 전략에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당의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방조하면서 그 방조하는 상황을 틈타서 자기 대권을 노리는 그러한 자기 이득만 취하는 그러한 행보를 하는 걸 사람들이 뭐 모르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거를 꿰뚫어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권력을 쥐어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자기 살 깎아먹게 하는 건데 왜 그러한 단견만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체면이랄지 이런 것들 과거에는 굉장히 좀 중시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수준에 정치인들이 계속 수렴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같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가다 보면 늪에 빠지고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뭐 남의 당 얘기할 때는 뭐 팬덤 정치다, 무슨 뭐 강성 지지층에 포위돼가지고 뭐 판단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저는 뭐 그런 비판을 뭐 평론가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할 때는 뭐 나름 뭐 근거가 있는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사실은 근데 그 조건은. 근데 지금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기들의 강성 지지층의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될 때, 그것으로부터 절연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절연하지 않으면 당의 명운이 지금 이 당의 운명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소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장의 이 단기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절연하지 않고 지금 버티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남의 당에 대해서 무슨 팬덤 정치니 뭐니 그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오늘 중앙일보가 상당히 중요한 기사를 저는 썼다고 보는데 여권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서 결국 당신들 뭐야? 내란 특검이 무서운 거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무서운 거야? 김건희 특검이 무서운 거야? 결국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물어보고 취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사의 결론은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는 김건희 특검이야. 그치. 김건희 특검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왜 무서워? 그거는 내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정파적 이익, 내 본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 최장
그 신문에 중앙일보의 말에 따르면 170일 동안 지금 김건희 특검이 최장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170일이면은 대선 기간 내내인 거죠.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계된 그 무엇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특히 명태균 포옹과 관련해서도 그럴 것이고, 그래 버리면 본인들은 뭐 힘도 못 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언급을 하는 게 예. 이 명태균 부분이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명태균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공천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그 당시라고 하는 거는 2022년에 뭐 이 지선 보궐선거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단지 명태균 씨 조사하고 요거에 관련된 사람 뭐 몇 사람 조사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게, 특검을 하게 되면은 당사를 다 압수수색 당한다. 그리고 당사를 압수수색 당하면 그 당시에 공천 자료나 이런 게 쭉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문어발처럼 고구마 줄기 엮는 것처럼 쭉 나온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로부터 자유롭겠느냐? 뭐 이런 걱정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미 그 정도가 됐으면 이 당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거고 인적쇄신을 그렇지. 해야 되는 거고 명태균으로부터 완전히 절연을 해가지고 그러면 새로 이 기회에 거듭나자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 김건희 특검을 못 받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초에 왜 일어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뭘로 봐도 김건희 특검을 이걸 우회해가지고 지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김건희 특검을 피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억지로 뭐 질질 끌고 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왜 내란 비호까지 하면서 그래서 뭐 내란 비호당, 부정선거 음모당, 이게 조갑재 전 월권조선 편집장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적 단체다. 이적 단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예. 명백하게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 단체다. 미치광이를 끼고 도는 집단은 미치광이다. 곱게 미친 게 아니라 더럽게 미친 거다. 이렇게 조갑재가 얘기할 정도도 이게 사실은 찐 보수가 보기에도 미친 짓이에요. 더럽게 미쳤다. 더럽게 미쳤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미친 짓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검찰은 아직도 간을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묘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건진이 지금 체포가 됐잖아요. 그랬었죠. 물론 구속은 이제 안 됐습니다만 건진 2018년 거 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제가 요거는 친한계 쪽에 들은 거예요. 예.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뭐 익히 언론 보도로 나온 사람이 이제 뭐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선수들이 있어요. 이준석도 잠깐 나오고 뭐 김종인도 나오고.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건진이 거기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명태균 나와바리가 있고 건진 건진 나와바리가 있었구나. 정확합니다. 건진 정확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윤핵관들 중에서 예. 보면은 그 옛날에 뉴스토마토 보도도 그렇고 명태균하고 반목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 김양수와 박완수를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때 K 뭐 윤핵관 K 의원 뭐 누구 뭐 등등등해서 뭐 누구는 누굴 밀고 뭐 Y 의원은 뭐 누구 뭐 그랬지.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타겟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는 안 하겠지만 그 사람으로 갈 거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그거를 증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아. 청탁을 해가지고 그게 된 게. 예. 그러면은 검찰은 지금 간 보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지금 김건희 소환 조사해야 돼요. 윤석열도 지금 체포 지금 하겠다라고 그러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는 아예 입도 뻥끗 안 해요. 이거는 권력이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검찰은 지금 그래서 건진도 일단 걸어놓고 상황 봐서 이제 윤한홍 이름은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죠. 윤한홍 통해서 했는데 윤한홍은 거부를 했고 그 위에 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국힘 입장에서는 이건 내란을 비호하더라도 이게 무너지면 안 되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끌고 가겠다. 나라가 망하든 뭐가 되든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네. 예. 뒤집어 말하면은 이걸 방어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죠. 국민의힘이. 다 죽는 거네. 그러니까 건진 법사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검찰이
영장을 허투루 뭐 청구를 했는지 어쨌든 건지는 풀려나지 않습니까? 예. 풀려난 거지 않습니까? 뭐 풀려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구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도 검찰은 건진의 휴대폰을 또 확보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사실은 타겟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 거를 가지고 걸어가지고 수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 원래 갖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러면? 사실 2018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수사하고 싶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지. 다른 걸 갖고 그건 싶었던 아니지. 거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별건 수사다라고도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한 거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맥락의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 윤핵관 쪽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많아요. 건진 쪽은 윤핵관 쪽 많이 있을 수 있겠어. 많아요. 그래서 명태균 건에서도 네.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영선에 대해서 김영선이 자기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자기가 공천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건진에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것이 아주 괘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은 당시에 그 김영선 씨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건진이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전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건진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있고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시나리오가 지금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 거를 지금 건진께 걸렸잖아요. 그렇죠. 건진은 원래 영향력이 셌어요. 이전부터. 예, 그러니까 명태균은 사실은 뭐 영향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은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확 잡은 다음에 이게 그렇지. 빡 뜬 거잖아요. 예. 그 전부터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걸 했다라는 거는 이게 국힘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미 이쪽 바닥에서 영향력이 매우 세고 이쪽에 정치 브로커, 무속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이라서 중앙에서 서울에서 예,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은 건진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공천 관련해서. 그때도. 근데 이게 국회의원급은 아니고 예. 지방선거나 뭐 이런 것 쪽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셌다라는 건데 그 사람에게 날개가 달린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되므로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 등 걸었잖아요. 예전에 건진이 행사하는데 그때 등 김건희 윤석열 그때 그 등 걸렸잖아요. 그렇지. 이미 김건희가 꽤 오래 전부터 제가 듣기로는 20년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건진을 20년 전부터 알았고 거의 딸 같은 존재다 약간. 신내림 받은 거의 그런 존재로 제가 정확하게 그 신내림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그쪽 얘기에 따르면 그래요.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이 소가죽 벗겨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죠. 예. 건진이. 그래서 영향력이 이미 정치권에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날개를 달았어. 여기서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장인수 기자나 이병수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들 중에 건진이 그때 이제 조직총괄본부장인가 뭐 네트워크 본부장인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조직 관리에 그때 명수라고 하는 어떤 경기 북부 쪽에서 활동하는 이땡땡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그렇게 같이 합쳐져서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을 관리를 했다. 플러스 댓글팀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댓글팀을 운영할 만큼의 유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원래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그런 조직 관리를 했던 사람들로 보여요. 건진법사와 이땡땡이라는 이 경기 북부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조직 관리의 명수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측에 접근을 했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경남 창원 쪽에서 토 세력에게 발을 넓혀온 명태균과 경기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서울까지 조직 관리를 해온 이땡땡과 검진 법사를 통해서 뭔가 야 이게 그냥 내가 다 잡을 수 있겠네. 중앙 무대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모모라는 사람은 예. 그 옛날부터 이제 뭐 아주 옛날 정치인이지. 한나라당 시절부터 전국 단위 뭐 하면은 항상 뭐 그렇죠. 거론되고 나오는 사람 그 돈도 사람이고. 내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진이라는 분도 아까 예. 2018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당이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죠.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예. 대표가 홍준표 대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의 어떤
이 사람도 자기가 어디에 공천 줄 수 있으니까는 돈을 줘. 나에게 돈을 줘. 이렇게 하고 다니려면은 내세울 수 있는 무슨 뭐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랑 아는데 내가 연줄도 있는데 내가 적어도 얘기하면 통하는데 나에게 돈을 줘. 이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추론을 해보면은 2018년에 먹혔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꼬리는 못 시켰어도 사람들이 이게 먹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이 검찰이 예를 들면 휴대폰을 뭐 세 개를 가져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더군다나 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 근처에 캠프에도 결합을 해 있었고 김건희와의 어떤 커넥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지금 맘만 먹으면 뚱만 한번 터지면은 그렇죠. 제대로만 다 하면은 명태균 건진 2개만 가지고도 국민의힘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또 중앙일보에서 계속 단독이 나온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명태균 황금폰에서 나온 통화 녹음 및 메시지 대화를 쫙 구성을 해놨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100%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과 명태균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앞에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 갑자기 저만이 나올 수가 없어.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김영선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게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명태균이 박완수와 이준석과 윤상현도 다 김영선 공천을 해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내가 윤상현한테도 말을 하고 그런데 윤한홍 권성동이 나와요. 여기서 친윤그룹이 나옵니다. 친윤그룹들이 불편한 거 봐요. 김영선 공천이. 나한테 특별한 얘기 안 하던데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명태균이 다시 명분 같은 거를 줍니다. 한 말씀 드리면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밀어라. 여성으로 미시면 된다. 이걸 명분으로 찾으셔라.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완전히 당무 개입한 거야. 공천 개입한 거야. 이거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예. 여기 보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완수, 이준석, 윤상현이 다 해주려고 한다.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 김영선을 해주려고 하는 쪽으로 간 거다 이미. 그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그 다음에 뭐 이 공천관리위원장 이 보궐선거 관련해서 윤상현 다 이게 오케이 됐는데
누가 막는 거냐? 윤핵관이 막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대통령이 뚫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명태균은. 그거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네 그거. 박완수는 박완수 지역구를 지금 그렇죠. 본인이 경남지사 출마를 하면서 그 지역구가 지금 이제 논쟁이 된 거니까 그렇지. 원주인도 오케이 했다. 원주인도 오케이 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인도 오케이 했고 공관위원장도 오케이 했는데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이놈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하 뭐 이런 거네요. 지금 이게 이 자들이 막고 네. 있다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은 나한테는 아니라고는 안 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명태균이 그래도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하고 한 번 더 통화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재구성이기 때문에 꼭 이 워딩으로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재구성이지만 네. 재구성한 내용을 전제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 명태균이 고맙다. 김건희가 권성동, 윤한홍에 반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윤핵관들을 정리를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이 대화에 그래서 쭉 이제 결국은 이 대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제 스토리는 다 진압이 됐는데 윤상현이든 이준석이든 뭐 누구든 간에 다 진압이 됐는데 윤핵관이 반대하는 거를 이 윤석열을 움직여 가지고 윤핵관들도 진압을 했다. 지금 이 스토리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결국은 이 스토리로 갈 때 그게 예를 들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당대표가 움직여 가지고 공천을 정리한 거다라고 우길 수가 없는 얘기다. 이거는 윤핵관을 그렇죠.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핵관을 윤석열이 정리를 하지. 지금 누가 정리를 합니까? 윤석열이 끼지 않았으면 윤핵관이 정리가 안 되죠. 이거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공천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가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어요라고 했을지 오빠가 지금 전화했어요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워딩들은 뭐 아저씨가 했어요라고 예, 했을지 예. 방귀뀌는 아저씨가 전화했어요라고 했을지는 모르는데 모르는데 지금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니까요. 야 정말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 콧봐라 보도자료가 또 나왔는데 콧봐라 윤상현이가 지금 비상계엄 옹호하고 내란 옹호하고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본인 살려고 그러는 거야. 본인이 각종 범죄에 지금 연루된 것 같아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권성동도 뭐가 있나?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한덕수도 그러면은 뭐가 더 있어서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뭐 말고 뭐가 더 있는 건가? 이 사람도 뭐 약점 잡히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너나 나나 다 죽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인 건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네. 약점을 잡혔던지 아니면은 더 큰 뭔가 이익을 약속을 해줬던지 뭐 이런 거겠죠 지금. 근데 이제 이익을 뭐 약속을 이익을, 해준 거는 아마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윤석열 정권이 뭐 이게 뭐 박살이 날 텐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예. 상관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제가 한덕수를 방어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예. 한덕수라는 사람도 공직 길게 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예. 이게 또 어떤 정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짓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윗사람 잘못 만나면은 윗사람의 기본 코드가 기본 태도가 기본적인 일시키는 방식이 기본적인 이 운용의 방식이 아주 그 불법적이고 아주 그 무도한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 정권에서 일하는 밑에 사람들의 방식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령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데 상사가 일만 끝나면 무슨 뭐 예를 들면 룸사롱 가자고 한다. 그 나도 룸사롱 가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 예. 결국 그런 관계들을 쭉 이제 만약에 해왔다고 하면은 이 정권에서 어쨌든 최장기 이 정권뿐만이 아니고 역대 최장기 지금 총리를 갱신할 그 운명이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근데 그런 관계들을 쭉 가져왔다라고 하면 뭔들 책 잡힐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무도한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관료들 국내에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서울대에 고시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계엄 전후에서 했던 행태들 그리고 그 전에 2년 반 동안 이 정부에서 했던 행태들을 보면 이 고학력의 서울대 출신의 고시 출신들의 가장 큰 단점은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야. 관료들 우리나라 관료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때도 있잖아요. 박근혜 때도 할랄 푸드 같은 거가 수출을 잘할 수 있다고 막 산자부에서 그거를 보도자료를 쓰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차은택으로부터 나왔다는데 할랄 푸드 수출한다고 막 보도자료 내고 그랬어. 관료들이 직접 그런 거를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아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우리나라 같은 사이즈의 경제 규모에서 그거 몇백만 달러든 몇천만 달러든 벌면 얼마를 벌겠어요. 예? 매출액을. 근데 지금 이 정부 와서도 원전, 방산 이 짓거리만 했단 말이야. 원전, 방산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 벌면 GDP의 한 1, 2% 봅니까? 예? 반도체가 이렇게 죽을 써버렸는데. 근데 그런 거는 다 미국한테 갖다 줘버리고 미국 원하는 대로 해줘버리고 원전 방산 이렇게 뇌까리면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거기에 따라서 쫙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나 치열한 토론이나 질문이나 이런 게 없어. 국무회의 자체에도 없고. 이거는 다음 정부 어디가 와도 저는 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고 서울대 고시 출신들의 이런 관행화된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이거는 나라가 늘 어떤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우기잖아요. 그리고 약점 잡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뒤에서 도장 찍어주고 그냥 나는 모른 척하고 나중에 크게 문제 생기면 아유 나는 그때 막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맨날 책임만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국민들한테는 정말 잔혹한 국가가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거를 위에 선배들부터 본인까지 다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무조건 그게 아니라 말 들으면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상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덜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을 이번에 일으킨 것도 저는 전두환을 사형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맞아. 예. 그 사람이 자연사한 게 모든 근원이야 현대사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소극적 가담자, 적극적 가담자, 묵인자 이런 것들을 잘 정교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신상필벌이 좀 명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대통령제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좀 바꿔갈지도 이제는 좀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개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뭐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내후년에 지방선거에 이르테면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개헌안을 넣자 지방선거에. 그래서 아예 이번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이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공약을 할 거 아니에요. 대선 기간에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서로 패를 까고 합의를 하면서 좀 1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가치와 비전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뭐 우선순위가 조금 지금 당장은 내란부터 진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란 진압, 탄핵,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개헌. 이제 루트로 이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여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와 비전이 사라져버린 나라인 것 같아요.
김영삼, 김대중 때는 민주주의 쟁취, 절차적 민주주의 쟁취만 하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게 아니었고 그거를 20년이 뭐야? 30년이 넘었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양극화밖에 남은 게 없어. 양극화밖에 남은 게 없고 이 서울대 출신들도 이게 잘 아실 거예요. 서울대 출신의 고시 출신들도 부모가 유자산 돈이 많고 그리고 강남 출신이고 그러면 한동훈처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검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빡빡 기는 겁니다. 많은 검사분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처갓집에서도 그렇고 본가에서도 그렇고 제가 한동훈 씨 이야기를 꼭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검사들이 많다고.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 그냥 야 접대해라. 니들이. 그리고 1,000만 원씩 써라. 라고 하면서 승진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상관들이랑 같이 골프 치고 그러면서 똑똑한 놈이네. 라는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들이 뭔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지금 구조가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바꿔줘야 돼. 그리고 다양하게 사실 개헌 논의를 하면 꼭 걱정이 되는 게 예. 너무 많은 이제 개헌 논의들이 이 권력구조 분산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데 집중이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내각제를 할 것이냐, 의원집정제를 할 것이냐, 대통령제는 그냥 두는데 4년 중임제를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논의가 이쪽으로 이제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많이 말을 해봤었고. 그렇죠. 뭐 선택지가 있으니까는 골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르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 느낀 거는 세대별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수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게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계엄이라고 했을 때 계엄 선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건 독재자나 하는 일이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딱 알더라고요. 그렇지.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딱 아는데 오히려 이제 좀 나이 든 세대들이 어르신들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화에 대해서 좀 이 수용성이 높은 경험을 갖고 있는 좀 고령층이더라도 또는 이제 40, 50, 40은 빼고 50대, 60대 세대더라도 그리고 70대 이상이더라도 민주화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 그게 지역 때문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학벌 때문이든 뭐든 간에 그 수용성이 있는 세대들은 계엄은 정말 안 되지라면서 막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자극이 되고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안 돼 있는 경험이 있는 세대는 다른 생각을 막 해요. 지금 보니까. 하려면 확실히 했어야 된다라든지. 하려면 확실히 했어야 된다. 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든지. 그 윤석열 측의 그 어떤 전형적인 논리, 2시간짜리 뭐 이렇게 엉망으로 한 거 가지고 왜 호들갑들이냐라든지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분명히 민주주의적인 어떤 원리 원칙이라는 게 확산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 한국 사회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것들이 체화되지 않은 세대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대적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억지로 지가 앉혀가지고 교육을 막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제도적으로 그러면 어느 쪽인 거냐? 민주주의적인 원리 원칙이 확산되는 쪽이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민주주의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제도적으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헌론의 어떤 포인트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제 권력구조 개편으로 쏠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상원 씨가 이 전 정보사령관이 NLL에서 부품 공작 일으키려고 했다는 이 수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세대가 가지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그거 자극해가지고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독재 정치하겠다라는 그 공식이었잖아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공식이었는데
거기에 아직도 그냥 놀아나는 개돼지 같은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국민들 믿고 갈란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것도 이게 좀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측 속보로 지금 나온 건데 예.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지금 석동현이 얘기한 거 기사도 저 속보만 봐가지고 하나는 내일 출석 못한다. 공수처 출석 어렵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윤 측 예. 헌재 6인 체제 불완전 전반적 사안 논쟁적 요소 요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보수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남았냐면은 이진숙이 지금 헌재에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네. 6인 체제로 그러니까 7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탄핵이 됐는데 6인밖에 없으니까 6인으로도 해달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게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6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숙이 이거를 철회를 하면은 7인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심리를 못 한다라는 거 그런 주장을 해요. 보수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하면은요. 두 가지 플랜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6인 체제로 일단 가면은 7인 체제가 해야 되니까 6인 체제로 안 된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진숙 거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6인 체제에서 정영식 한 명만 이게 탄핵 기각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라 탄핵 반대가 되면은 윤석열 복귀할 수 있고요. 만약에 4월 18일 이후로 되면은 문영대 이미선이 퇴임을 하면은 4명 체제가 돼 버리니까 아예 이게 안 돼 버리는 수도. 뭐 결정도 못 하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과 국힘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한덕수의 입장과 이게 묘하게 싱크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저는 이거를 일종의 영구내란 음모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복귀를 하든 아니면은 아예 이거를 2년 반 동안은 권한대행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혼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든 이거는 일종의 영구 내란이다. 이건 극우 모험주의라고 좀 이름하고 싶은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예. 모든 걸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법률적으로 모든 쟁점을 만들어서 미쳤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내란 음모를 현실로 관철을 시키든지 그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저쟁점을 만들어갖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든지 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것과 별도로 이 헌법재판소 외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그렇지. 지금 막 이상한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 돌리고 말이죠. 왜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이미지 공유하고 말이에요. 용산에 총무비서관 한다는 윤재순 씨 이런 사람들은 텔레그램 프로필을 그걸로 바꿔가지고 지금 다니고 말이에요. 그래요? 자기 얼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 프로필에. 그게 아니라 윤석열은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산을 아당에 깎고 탄핵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바꾸고 그리고 이런 거를 누가 뿌렸는지 모르는 삐라 형태로 막 지금 오프라인에서 뿌리고 부산 이런 데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삐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내전 상태로 만들려는 이러한 음모가 진행 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나라의 통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과 뭐 집권 세력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을 일으키고 내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세력이 하는 일입니까? 반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란이 아니고 이제 전쟁 장기전으로 돌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일 수도 있겠네. 만약에 그게 내전 상황, 정확한 내전 상황을 지금 보는 거죠. 사실상에 이제. 그렇죠. 네. 이건 뭐 한덕수 이하해서 그냥 싹둑 잘라 버릴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민주당이 노조명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내각을 그때 계엄에 참여했던 전체 내각을 날려버려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 없이 국무회의가 없으니까 국회의장이 자동으로 효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뭐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30일인지 15일인지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선포되더만요.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꼼수를 부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리고 헌정 질서를 이렇게 물랑케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보수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보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제 안정입니다. 체제 안정. 반국가 세력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진짜. 체제 안정입니다. 보수는.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란을 진압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